그러면 데스크톱. 자, 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게 고객을 위한 유통 대안, 접촉 유형. 접촉 유형이 세 가지였고, 여기서 살펴보고 세 가지였고, 그 서비스 지점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져서 6가지 이렇게 봤었죠. 여기서 마지막에 끝나는데 프리라이딩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어,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만 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어, 바깥에 나가서 뭐 하이마트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가전제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랬을 때 거기서 사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아니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똑같은 모델을 최저가로 검색해서 구입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다가 그 제품을 갖다 놓고 자기가 재고를 떠안고서 그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 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제품을 보여준 사람은 정작 그 대가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구경한 소비자들이 그걸 구경한 대가로 거기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거기서는 이용만 하고 돌아서서 저렴한 데서 구입하는 거야. 자, 내가 소비자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음, 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잖아. 나는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고객들한테 그런 혜택을 제공했는데 고객들은 그거에 대한 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객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리라이딩인데, 그 프리라이딩이 이제 공짜로 타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여기 책의 사례는 뭐냐면 이제 뭐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 자문을 이제 받는 거야.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데다가 마치 거기서 이용할 것처럼 자문을 받고 실제 이용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에다가 뭐 금융상품이든지 뭐를 이제 가입하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점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는데 영악해지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가 검색해서 최저가로 나온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보면은 최저가야.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게 없어. 그냥 덜컥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 딸을 보면 얘는 최저가 검색하고 나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쿠폰들을 어디서 그렇게 끌어모으는지, 무슨 뭐 카드사 쿠폰이든 뭐 무슨 행사 쿠폰이든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사는데 나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사는 거야. 아니 똑같이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 그게 뭐야? 여기서처럼 어떤 프리라이딩 개념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뭐 문상을 사가지고 그 문상을 캐시로 전환해가지고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나는 보도 듣도 못한 스킬인데 그런 걸 구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보면
물건 판 사람이 나중에 따져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얘가 너무 그런 것들 많이 써 가지고.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뭐 워낙 복잡하잖아. 뭐 할인 시스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무슨 판촉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서비스나 유통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들도 미처 모르는 그러한 맹점 이런 것들을 도리어 소비자들이 알고 파고드니까 참 곤란해지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보다 고객이 더 똑똑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떤 하나의 아니면 뭐 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된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좀 줄어들겠지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워낙 서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기만의 뭐 고객들을 좀 더 끌 수 있는 그런 판촉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의 틀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고객들은 그거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자, 이제 넘어가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결정으로 넘어갑시다. 유통은 장소를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먼저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미니스토어라는 얘기가 나와. 그게 이게 이제 소규모 점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소규모 점포를 여러 곳에다가 놓고 서비스하는 경우죠. 여기 보면 이제 지리적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커버리지라는 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다 담당한다고 그러나? 여러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규모 서비스, 뭐 공장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서비스 지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키오스크가 뭐야? 그 사람이 없이 기계를 대하고 기계가 이제 뭔가를 서비스나 뭔가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금융기관의 ATM기,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ATM기죠. 거기 가가지고서 기계만 상대를 하면은 그 기계가 이제 송금을 해주든지 아니면 출금을 해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운영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사례지만, 타코벨. 타코벨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죠. 왜냐면 타코벨은 멕시칸 푸드인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멕시칸 음식하고 잘 맞는다고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멕시칸 음식을 잘 먹질 않아. 입맛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멕시칸 푸드가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타코벨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렌치 뭐야 그 KFC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 같이 그 패스트푸드 형태인데 멕시칸 음식에 대한 패스트푸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던킨 도너츠 이런 것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서 이 물건이래. 이런 제품을 사 먹거나 서비스 받을 때 내가 주문을 하면 조리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조리 시작해서 끝나고 그거를 한참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도너츠도 그렇고, 뭐 도너츠는 사실상 뭐 해줄 게 없지. 내가 선택하면은 집게를 찝어 갖고 그 쟁반에다 올려주면 끝이야. 음, 아, 저거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 파리바게뜨도 딱 이거에 해당하는 건데 파리바게뜨는 빵집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빵집이야. 거기에 뭐 테이블을 몇 개 더 갖다 놓고 사람들이 카페처럼 앉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뭐 그런 형태도 많이 늘어나고 발전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리바게뜨는 빵 사 먹는 빵집이죠. 그럼 빵집에서는 뭘 해야 돼? 빵을 구워야죠. 근데 빵을 구우려면 먼저 밀가루 반죽을 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돼. 만든 거를 굽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실제로 파리바게뜨 가게에서 하느냐? 안 하죠. 안 해요. 그럼 어디서 그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빵 모양을 만드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뭐 배지라고 그러나? 무슨 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요. 파리바게뜨 공장. 솔직히 말해서 파리바게뜨 공장이 아니야. 그 샤니? 응. 샤니 공장이죠. 샤니 공장. 샤니빵.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떤 거는 가게로 가서 샤니빵이 되는 거고 그 배지 형태로 된 거는 그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 가지고 파리바게뜨 빵집으로 오는 거죠. 그럼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뭘 하냐면 그 배지를 오븐에다 넣고 굽죠. 그래서 단순하게 준비되어 있는 빵덩어리를 굽기만 해서 파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운영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리되는 거지. 전반부가 뭐야? 처음에 밀가루 반죽해서 빵 모양을 만드는 게 전반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게 이제 운송이 돼 가지고 각 지점, 파리바게뜨 같은 그 지점에서 빵을 굽는 거지. 심지어는 아예 빵이 구워진 게 배달되는 그런 지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면 따뜻한 빵이 없어. 왜?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땐 따뜻하지만 운송되면서 다 식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빵집이라고 하기에 민망하죠. 근데 왜 우리는 파리바게뜨를 이용해? 첫 번째, 구색이 많아. 빵이나 뭐 그런 류의 구색이 엄청 많잖아. 개인이 자기가 직접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서 뭐 조리해서 내놓는 경우에는 그렇게 20 가지 30 가지의 종류의 빵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죠. 그리고 매장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돼 있죠. 그리고 서비스,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표준화해서 고객들이 상당히 편하죠. 빵집 뭐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 가지고 종업원하고 싸웠다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예외로 치고 인적 요소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서비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미리 준비된 것이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서비스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제 그 고객이 방문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리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 분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은 공간에서 제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원래 슈퍼마켓인데 거기에 은행이 들어오는 거죠. 은행이. 슈퍼마켓이 아니 동네 슈퍼마켓 콧구멍만 한데 콧구멍이라면 좀 뭐 심하다. 너무 작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은행이 들어오면 그게 뭐 슈퍼도 아무것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책은 국내용 케이스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서양의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슈퍼가 아니야. 원래 슈퍼마켓의 그 슈퍼는 슈퍼맨 할 때의 그 슈퍼죠. 마켓은 뭐 가게, 시장이라는 뜻인데 슈퍼한 가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매장 크기가 적어도 한 100평, 150평, 뭐 심지어 2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가게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규모의 이게 뭐 동네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딱 예를 들기가 어렵다. 어쨌든 한 100평, 200평 되는 굉장히 큰 매장에서 한 부스를 내주는 거지. 뭐를 내주는 거야? 은행 부스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ATM기 정도가 들어가는 부스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TM기 한두 대를 놓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은행원 한 사람이 앉아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 업무까지 상점에서 같이 제공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 보러 왔다가 슈퍼의 물건을 사거나 반대로 슈퍼의 물건을 사러 와서 은행 업무까지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형태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죠. 슈퍼에서는 자기네들의 가게 일부를 임대해줘서 임대료가 생기는 것이 장점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은행이 고객을 추가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던킨도넛과 버거킹, 우리나라가 던킨과 버거킹이 합쳐져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결국 외국 사례인 건데 던킨도너츠 다 알잖아요. 던킨도너츠 매장 속에 버거킹이 있는 거야. 왜? 던킨도너츠에는 뭐가 없다? 햄버거가 없거든. 도너츠를 먹는 사람들 중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버거킹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도너츠가 먹고 싶으면 도너츠도 사 먹는 거죠.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거고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비스 전달을 하는 장소가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밑에 보면은 다목적 시설이라는 게 나와. 다목적 시설. 그래서 원래는 한 가지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죠. 휴게소 생각해봐. 휴게소. 어떤 휴게소냐면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휴게소 이용하러 갈 때는 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쉬었다 가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죠. 휴게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무료죠. 근데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는 거야. 그러면 휴게소에서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화장실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맞지만. 그런데 자 화장실로도 돈을 벌어. 그리고 식사하는데도 거기서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휴게소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뭐 야구 배트 휘두르고 이런 것들 오락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주유소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그 이외에 또 뭐가 되나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미니 호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념품 가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휴게소들 많이 있는 무슨 뭐 등산용품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목적이었지만 여러 가지의 시설이 다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서비스 전달하는, 뭐 꼭 서비스만은 아니지만 장소가 복합화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고, 그럼 주유소 봅시다. 주유소. 아까 뭐 휴게소에 주유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만 그냥 아예 주유소 하는 주유소, 당연히 뭐 휘발유나 경유나 아니면 뭐 등유나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이제 주유소인데, 보통 주유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화장실 빼고. 화장실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주유소에 가면 뭐가 있어? 안 가봤어? 주유소? 편의점이 있죠. 많은 경우에 편의점이 있어. 예전에는 그 편의점 자리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주유소 사무실. 근데 뭐 주유소에 무슨 사무실이 필요해 사실. 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거의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기름 팔리는 거를 다 수기로 정리해 가지고 오늘의 매출이 얼마고 뭐 얼마의 또 추가적인 기름 주문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 셀프 주유소 같은 데 가 가지고 주유할 때 카드 집어넣고 뭐 주유하고 그러면 거기 계산서까지 다 끊어져 나오잖아. 그건 결국은 뭐냐면 얼마가 팔렸고 얼마가 남았고 다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관리실이 필요 없어. 그 관리실 공간 아까운 걸 어떻게 해? 리모델링해서 편의점 같은 걸로 바꿔서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와 가지고 기름 넣고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편의점 말고 또 뭐가 가능할까? 주유소에서. 편의점 말고 뭐가 가능할까? 세차 서비스. 세차 서비스. 자, 얼마 이상 기름 넣으면 세차해 준다라는 형태가 많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점점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기름을 넣으면 세차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차 자체를 유료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세차 설비를 들이는 게 상당히 고가야. 보통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론 뭐 아주 뭐 대충 닦는 거는 몇 천만 원이면 해결이 되지만, 뭐 처음에 뭐 물 뿌리고 그다음에 세제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뭐 닦아내고, 그러니까 때를 닦아내고 거기다가 다시 또 물 뿌리고, 그리고 왁스를 뿌리고, 왁스를 안 뿌리면 차가 반짝반짝해지질 않아. 왁스를 뿌리고 나중에 그걸 또 문질러 가지고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있으려면 한 10몇 미터 정도 길이의 그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 정도를 설치하려면 억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억 단위의 투자를 단순하게 주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해 주기 위해서 투자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유료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차하는데 뭐 4,000원, 5,000원을 받는 거고, 주유한 사람에 한해서 뭐 1,000원 정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것도 결국 뭘로 만드는 거야? 수익 사업으로 만드는 거죠. 요새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가 직접 뭐 세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세차해본 사람은 알지만 세차 한번 시작하고 끝내려면 최소 30분에서 뭐 1시간 이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야. 물론 직접 손 세차하는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이 기계 세차는 한 5분이면 통과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차가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그 효용성, 효율성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라도 기계 세차를 하죠. 요새는 기계 세차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기계 세차하면 차 버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점점 더 개선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주유소도 단순하게 주유 사업만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서비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비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다목적 시설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철역도 그래, 전철역. 도심의 전철역은 하기 때문에 왜냐면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도시 외곽의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만들잖아. 그럼 그 지상에 만드는 시설에다가 다양한 뭐 상점도 입지시키고 그래가지고 다목적 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 전달의 장소로서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보니까 어디더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 서울 도시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어디 휴게소를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 휴게소를 어, 도로 옆에 공간에다 만든 게 아니라 도로 위에다가 육교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형태로 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서비스든지 뭐든지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땅값이야. 땅값. 땅에다가 건물을 안 치려고 하는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도시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분명히 대부분 개발을 하지 못하게 무슨 뭐 그린벨트 같은 데 묶여있는 그런 지역인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도로만 특별히 개발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거기다 휴게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별도로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왜? 개발이 제한돼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로 위에다가 육교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다 띄우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목적 시설이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지 그거? 도심 외곽에 그 쇼핑몰, 굉장히 대단위의 쇼핑몰 가면은 무슨 뭐 뭐 자동차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의류 같은 거, 명품류 같은 것도 판매하고 무슨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뭐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합 쇼핑몰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것들도 결국 다목적 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런데 주말 되면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 왜? 거기 가면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장소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노동력에 대한 비용, 생산성, 접근들이 서비스 시설 입지의 서비스 시설 입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결국은 뭘 결정하는 거야? 그 입지를 결정하는 거야.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적 필요성에 의해서 공항 같은 경우에 공항은 어디 있어요? 시외에 있죠. 왜 공항은 시외에 있어야 돼? 도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엄청난 소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음들이 주거 지역에는 맞지 않아. 여러분들 김포공항 알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예전에는 그 도시 외곽에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이 작을 때 김포는 서울 외곽 바깥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공항을 만든 거야. 근데
서울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공항이 서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렇게 되니까 거기가 뭐 화곡동인가?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그 화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행기가 올라가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소음에 시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공항을 옮겨달라는 거죠. 이거는 그 흔히 얘기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지. 공항은 원래 거기 있었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공항이 들어와서 시끄러워진 게 아니라 이미 시끄러운 공항에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김포공항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주요 공항 기능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공항으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졌어. 거기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종도 공항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의 섬에다가 공항을 만든 거야. 왜 그렇게 외진 데다가 공항을 만들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가 빈번하게 이착륙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굉장히 규모가 커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 그럼 활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공항 가서 이용해 보면 알지만 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수속을 밟고 뭐 그다음에 뭐 쇼핑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항공 그 서비스에서 중요한 게 승객 운송 말고 화물 운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으로 항공 화물 운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야. 왜 그러냐면 항공 화물은 전용 화물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승객을 실어나르는 비행기의 화물칸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공 화물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편이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항공 화물을 이용하던 그런 그 수요가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 화물을 보내고 싶은데 뭐가 없다? 항공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제적인 항공 화물, 항공 배송이 거의 스톱된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존 알죠? 아마존? 예전에는 아마존의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었어. 배송료만 내면, 항공료만 내면 구입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비교적 쉽게 운송이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게임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음반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품은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 버려요. 왜? 이제 못 보내는 상황이거든. 비행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이 얘기의 원래로 돌아와서 공항에서는 승객, 비행기뿐만 아니라 도착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화물 보관 창고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공항에 입지를 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땅덩어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도심 근처에는 공항을 질 수가 없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거저에 가까운 섬, 버려진 섬,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섬을 대단위로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공항을 짓는 거예요. 그 공항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도시 외곽으로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리나
런던 이런 데를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딱 공항을 나오면 파리나 런던이 아니죠? 거기에서 버스를 타든 아니면은 뭐 기차를 타든 뭐 전철을 타든 이런 걸 타고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겨우 도시의 언저리에 닿게 되는 거야. 그만큼 공항은 입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외곽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요인. 여기 스키 리조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눈이 와서 쌓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중부지방밖에 안 돼. 중부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스키장 잘 안 가는데 왜냐면 겨울에 예전에 놀 게 스키장밖에 없어서 근데 요즘은 겨울에 놀 게 스키장도 그냥 여러 개의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인기가 별로 없죠.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 자, 그런데 이 스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서울에서부터 강원도로 쭉 선을 긋는 그 중에 뭐 용평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선에서 보통 스키장이 형성돼 있죠. 왜? 그 정도는 돼야 겨울에 추워서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눈을 인공 강설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뭐 만들어낸 인공 눈이 녹지 않고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부지방에서 좀 내려와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조성된 데가 무주리조트죠. 무주리조트. 무주리조트는 무주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전라도 지역인데 전라도 지역은 남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산악지형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눈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지만 뭐 거의 인공으로 눈을 만들어가지고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무주리조트는 비싸죠. 그런 식으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지리적 요인이에요. 지리적 요인.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죠. 온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무주리조트 같은 데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 왜? 눈이 녹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스키 좀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인공눈과 천연눈은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인공눈 쌓여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돼? 뼈 부러져. 골이 울려. 근데 천연 자연의 눈이 쌓인 곳에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푹신하죠. 멍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인공눈이 많이 사용되는 스키장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죠. 어쨌거나 뭐 이런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걸 좀 극복하려고 만든 겨울에 실내 스키장 같은 것도 있긴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너무 좁고 시설 이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제약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대한 필요성. 자, 병원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거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야. 이런 거죠. 어디가 아파.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 엑스레이를 찍어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CT를 찍어보죠. CT를 찍어도 모르겠어. 불명확해. 그럼 또 어떻게? MRI라는 걸 찍죠. 예전에 CT 같은 경우에 한 번 찍을 때 30만 원 정도 했고요. MRI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번 찍는데.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찍어야 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데 CT 같은 경우에 한 번 찍는데 2, 3만 원이면 돼. 엄청 저렴하죠? MRI도 한 2, 30만 원이면 찍을 수 있어요.
예전에 100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절약이 되죠. 자, 왜 그렇게 비싸냐면 CT 기계 같은 경우에 대당 몇 억이야, 몇 억.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엔 몇십억 원짜리 기계야. 자, 시골의 조그만한 동네에 몇십억 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본전을 뽑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감기 환자도 MRI 찍어야 되고 무좀 환자도 MRI 찍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돌려야 MRI를 구입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왜? 제대로 된 설비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병원은 그런 고가의 첨단 장비들, 뭐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운용하고 그런 고가의 투자를 다시 이익으로 보전받으려면 큰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큰 규모가 되면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환자가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그 병원이 굴러가니까. 그래서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은 큰 병원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뭐 쓸개, 담낭에 문제가 있어갖고 수술해가지고 제거했었는데 그때 간 게 이제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여러분들도 알죠? 인하대병원에 갔었어. 원래는 고대병원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인하대병원이 더 빨리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내 그 숙소하고도 가깝잖아. 그래서 이제 인하대병원을 긴가민가 하고 가봤어. 근데 생각보다 아니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의료진도 그렇고 서비스 수준도 예상을 뛰어넘더라고. 굉장히 친절하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규모나 서비스가 돼 있어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여기 사는 곳에 의료원, 그것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 의사는 긴가민가 하는 거야. 나를 진찰하고. 그러더니 CT를 찍어보지. 그 결국 뭐야? 자기는 매상만 올리는 거야. CT를 찍더니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래. 자기들도 큰 병원인데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의 병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넘어갑시다. 또 다른 얘기 넘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벌써 50분이네?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